uh, there was a shooting at your home or your ex-husband's home at 2116 Trescott. Okay. Your ex-husband, Daniel, all right, has been taken to the hospital. He's not going to survive. Oh my God. Okay. Second is Dan Markel. Dan graduated from Harvard College and Harvard Law School, and he also holds an MPhil from Cambridge. He clerked for Judge Hawkins on the Ninth Circuit. He's now the Delambarte Professor of Law at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Greetings,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to Nick and to Eugene and to Todd and all of my co-panelists, as well as to the wonderful folks at the Federalist Society who have been so exceedingly generous to me for this last year. It's an honor to... 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방금 보신 댄 마르켈은 플로리다의 주도로 알려진 텔레시에 살고 있던 젊은 교수였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와 철학을 공부한 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엔 곧바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죠. 그리고는 항소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을 하기도 했고 켈로그와 같은 대기업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법대의 형사법 조교수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7년 뒤인 40살엔 형사법 정교수로 승진하게 되죠.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마르켈에겐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7살이 어린 웬디 아델슨이 마르켈을 처음 만났던 건 26살의 마이애미 대학교 법학과 3학년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이후 마르켈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녀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밟았고 이후엔 명문대학교로 잘 알려진 브랜다이스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여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죠. 둘 모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과정에 결혼을 하였고 2명의 아이까지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남선녀가 만나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삶을 살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마르켈이 형사법 정교수로 승진한 그 해에 둘은 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웬디가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 중 일부를 보자면 남편은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다 였습니다. 첫째로 출장을 자주 다니며 거의 자신이 아이들을 돌봐왔고 둘째로 자신이 다니고 있던 로스쿨에서 종종 강의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동기들을 만나서 돈을 훔쳤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려 학업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웬디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0,000의 현금과 기금품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챙겨나갔죠. 이렇게 시끄러웠던 둘은 결국 2012년에 두 아이들을 사이에 놓고 이혼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50대 50의 양육권과 50대 50의 재산 분할을 명령받았습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 웬디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던 행동을 놓고 기존에 살고 있던 텔레시에서 멀리 이사시키는 걸 금지시키는 명령을 받았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들의 정서에도 큰 악영향이 끼쳐질 것을 우려한 판사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일의 시작인 듯 보였습니다. 웬디는 100%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벌였으며 그중 나온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인 나뿐이다.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아빠는 학교 일이 바빠서 그렇게 못한다. 아빠는 아이들을 돌봐주기 힘들다며 영상통화로 대신한 적이 많다. 유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데 아빠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등등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유로 들며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려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누구의 집에서 키울 것인가였습니다. 차라리 49대 51이나 30대 70처럼 되었다면 책임이 더 큰 엄마나 아빠의 집에서 아이들이 지냈을 텐데 이처럼 50대 50의 경우엔 아이들이 어느 집에서 머무르는 게 맞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송은 이것으로 이어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웬디의 어머니인 도나 아델스는 법원에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손자들이 엄마와 함께 남부 플로리다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당시 도나와 남편은 남부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었고 마침 웬디도 그 집 근처에서 많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로펌을 구했기 때문에 손자들이 가족의 품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으며 클 수 있다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양육권 및 아이들의 주거지 문제로 인한 소송은 다시금 긴 수렁으로 빠져가는 듯 보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인격적 비난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014년 7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르켈은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날이라 아침 일찍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피트니스 센터에 들릅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의 운동을 마친 마르켈은 다시 차량을 타고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할 거라 생각했을 마르켈은 이 전화로 인해 영원히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911, what'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We heard and looked in, the garage door was up, and I thought the gentleman was backing out, and I went back to my house, but he never backed out, and I came back over, and his driver's side window is shattered, and he's battered and can't answer. He's inside. I don't know if somebody tried to shoot him or if he shot himself or what, I don't know. He didn't send an ambulance in a hurry. An EMT. He's still alive. He's moving. 이웃집 남성의 신고 덕분에 경찰과 구급차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거의 죽어가던 마르켈은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신고자가 전화한 지 정확히 19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이었죠. 머리에 총을 맞은 듯한 마르켈이 피를 흘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이에 1분 9초도 아닌 19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한 이유는 통화를 했던 교환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교환원은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출동하도록 구급차를 배정했고 그 결과 이런 큰 실수가 벌어졌던 것이었죠. 한편 현장에 도착한 텔러에시 경찰은 사건 현장을 확보하고 감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서 함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죠.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봤을 때 마르켈은 차량을 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총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이 사진으로 창밖에서 안으로 총을 발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두가 지나가서 생긴 구멍이 창문에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뒷좌석에는 두 아들이 차량을 탈 때 사용했던 카시트 2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르켈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밀어볼 수 있죠. 그리고 차량 안쪽과 차량 바깥에 떨어져 있는 마르켈의 안경입니다. 렌즈가 떨어져 나가고 안경테가 조각이 난 것으로 봤을 때 머리에 제대로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의자는 왜 마르켈을 살해하려 했던 것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돈을 구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차량 안에서 발견된 그의 지갑에선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모든 게 그대로 있었기에 강도가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럼 대체 왜 마르켈을 죽였던 것인지 텔레시 경찰의 수사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인 이웃 남성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마르켈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자동차가 끼익하며 급발진하는 소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은색 프리우스였다고 말이죠. 형사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마르켈을 미행하여 살해한 일종의 표적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켈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하여 수상한 은색 프리우스 차량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르켈이 총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던 전 아내인 웬디 아델슨을 경찰국으로 소환합니다. 참고로 마르켈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은 아직 얘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I just listened to my voicemail. What'd you hear? Who was your voicemail? It's from Lisa Carey, who is my real estate agent, or who I had gone with to find a house. She just said she was driving around town and she heard there was a shooting at Trescott. Yeah, that's what this is about. I'm sorry you had to hear it that way. I'm sorry, I didn't know if I should. It's all right, just leave it there. Is it still on? It's right there.
You want to just hit play again for me? Hey, it's Lisa Carey.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음성 메일로 마르켈이 살던 집 쪽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웬디는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경찰에서도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낸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마르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내심 짐작하고 있는 듯 보이는군요. There was a shooting at your home or your ex-husband's home at 2116 Trescott. Okay. Your ex-husband, excuse me, Daniel, all right, has been taken to the hospital. He's not going to survive. Oh my God. Okay.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나긴 이혼 소송으로 서로를 왼수보다도 더 미워하던 사이였는데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올만한 일인가였죠. 이상한 마음에 몇 번이고 돌려보며 웬디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울어대는 모습은 아무래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의 모든 재산과 아이들의 양육권은 본인의 것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슬퍼하는 모습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보도록 하죠. Well, before we get into everything, I have to establish where you were and who you were with and so forth. Okay, and then once we've established all that, I can give you more details. Do you understand why I wanted you to come here before I discuss this? Oh my God. Can you tell me what time you left your house this morning? Yeah, I was there. I didn't leave this morning. I didn't leave until noon. Okay. Oh my God. And I tried to drive up Trescott and I saw that it was blocked. 글쎄요. 왼수처럼 지냈지만 누구보다도 마르켈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랬다면 왜 이혼 소송으로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 50대 50인 양육권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Do you know anybody that would have a beef against your ex-husband? He's, oh my God. I hate to ask it now, but I have to do it now. You I understand, right? understand. I understand. He had friends. He always meant well, but he would sometimes rub people the wrong way. Okay. But not anyone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Anybody that he owes money to? No, he owes money to me. I don't know who would do this. Okay. Well, it appears from what we've seen so far that someone intentionally hurt me. Okay, intentionally. Okay, I don't You think. don't know who it is. No, and I don't What if think. they come after the boys?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I have no indication at this time that that's a threat. 마르켈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패닉이 온 건지 계속해서 울며 이야기하는 웬디. 잘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Oh my God. What? What? 형사도 뭔가 짜증이 난 듯한 모습이군요. Oh my God. What? What?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웬디의 반응은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호들갑을 떠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당신은 내가 슬퍼하고 충격받았다는 걸 알아야 해 라는 것처럼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여간 병원으로 후송된 마르켈은 불과 24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이마와 왼쪽 뺨에 한 발씩 맞은 총상 때문이었죠. 이것으로 엄청난 출혈이 일어났으나 현장에 약 20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때문에 고비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색 프리우스를 추적하던 텔레시 경찰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마르켈의 차량을 쫓아다니는 프리우스 한 대를 식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까도 보셨던 피트니스 센터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만색 차량을 탄 마르켈이 이곳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차량을 주차한 마르켈이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문제의 그 은색 프리우스 차량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마르켈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찾기 위해 주차장을 크게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나서 피트니스를 끝내고 나온 마르켈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고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프리우스 차량이 나서 조심스럽게 마르켈의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이것으로 경찰은 출입할 때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프리우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의 외모를 확보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번호를 통해 신원까지 파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운전했던 사람의 이름은 루이스 리베라이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였죠. 일명 따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루이스는 이미 불법 사업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는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경찰에 체포되었죠. 하지만 가르시아는 자신이 당시 그 차를 탔던 건 맞지만 단지 친구와 여행을 한 거라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정합니다. 경찰들은 그들과 관련된 지문이나 혈흔과 같은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는 가르시아를 무작정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경범죄로 엮어서 감옥 안에 발을 묶어놓기로 결정하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루이스는 가르시아가 체포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경찰을 통해 자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형량 거래를 조건으로서 말이죠. 형사는 먼저 댄 마르켈과 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았을 웬디에 대해 묻습니다. 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루이스. 형사들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여성이 자신의 양육권을 100%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살인 의뢰를 한 거라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습니다. 마르켈의 죽음으로 100%의 양육권을 가져갈 어떤 여성, 웬디 아델슨입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총을 누가 쏜 건지에 대해 묻습니다. 가르시아가 쐈다고 말하는 루이스. 이건 진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일이니 정확한 건 가르시아에게도 들어봐야겠죠. 형사들은 이어서 루이스에게 웬디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성을 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총격 당일에 웬디와 그녀의 두 아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루이스. 시간을 좀 정리해서 다시 그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마르켈이 총에 맞은 시각은 오전 10시 55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듣고 나온 이혼 남성이 마르켈의 상태를 확인하고 911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11시 정각이었죠. 그리고 웬디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약 4시간 뒤인 오후 2시 50분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웬디는 경찰과 약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 밤 10시 정도가 되었을 때 경찰국에서 나왔을 테죠. 웬디는 분명 이 시각까지 두 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켈이 죽은 시각에 유치원에 있었으니 경찰이 돌봐주었거나 다른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었겠죠. 그럼 루이스가 웬디와 두 아들을 볼 수 있는 가능한 시각은 오후 10시 이후겠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 정리는 왜 하는 거냐고요? 아까 웬디의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에 이렇게 과하게 울고 슬픈 감정을 표출했던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경찰의 신문이 끝나자마자 만났다. 그럼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건 쇼였다고 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Oh my god. What? What? 그렇다면 웬디가 돈을 직접 주고 이 살인을 의뢰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양육권을 100% 찾아오려던 그 여성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가르시아에게 10만 달러의 돈을 건네준 사람은 웬디가 아닌 일명 KT라고 불리는 캐서린 마그바누어가였습니다. KT는 가르시아의 전 여자친구로서 둘 사이에 두 자식이 있을 정도로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KT가 어떤 이유로 마르켈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것인지 형사들은 웬디와의 접점이 어디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KT의 금융기록부터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르켈이 사망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현금으로 4만 1,000달러 이상, 수표로 17,000달러 이상을 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그것을 확인했을 때 형사들의 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아델슨 연구소라고 불리는 치과 진료소였죠. 아델슨이라는 이름에서 빌어볼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은 아델슨 씨의 가족들이 만든 사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대표자는 웬디의 아버지인 하비 아델슨이며 그곳에 속해 진료를 보고 있던 치과 의사는 웬디의 오빠인 찰리 아델슨, 그리고 어머니인 도나 아델슨은 데스크에서 환자 상담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델슨 씨의 가족 중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웬디가 유일했고 대체 이 가족들이 KT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 많은 돈을 송금하였던 것인지 궁금해진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치과에서 일했었던 과거 직원들을 만나 정보를 얻어본 결과 KT는 그곳에서 보조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찰리와 눈이 맞아 사귀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경찰은 이것을 놓고 웬디가 오빠인 찰리에게 마르켈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찰리는 사귀고 있던 KT를 통해 살인 청부 의뢰를 하였고
케이티는 자신의 전 남친이자 아이들의 아빠인 가르시아에게 그 의뢰를 전달했던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일단 루이스의 진술로 인해 케이티가 가르시아에게 돈을 주었다는 건 확인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세한 건 그녀를 통해 물어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모두의 예상처럼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미 루이스의 범죄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이 아델슨 시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건 단지 그곳에서 일한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찰리와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곳에서 받은 수표 중 대부분은 찰리의 어머니이자 웬디 어머니인 도나의 서명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이었죠. 만약 찰리가 치과 진료소에 돈을 빼돌려서 여자친구인 케이티에게 준 것이라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줬을 텐데 어떻게 도나의 서명이 있는 수표로 돈을 받았냐는 것이었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살인 청부는 웬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도나 역시 관련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처음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그 가족과 살인 청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그 일을 한 것이라 했죠. 그렇지만 이 순간의 형사들의 직감은 웬디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마르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게 확실하다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시 마르켈이 살해되었던 날 웬디가 형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잠재적 용의자들을 이야기하였으며 그중 오빠인 찰리에 대한 이야기도 꺼냅니다. Would you ever ask someone to do something like this? Not in years. Okay. Do you think someone would do this for your benefit without asking you? No. What good does it serve? I made my brother, the one his name's Charlie, the one I'm really close to, he makes a lot of jokes in bad taste, and it was a joke he made. He bought the TV for me this morning that got broken, and then I was talking to him about whether it made sense to pay to fix it or whether I should get a new one, and it was always his joke that like he knew Danny treated me badly, and it was always his joke. He said, I looked into hiring a hitman, and it was cheaper to get you this TV, so instead I got you this TV. I mean, he would never. 오빠가 살인 청부업자를 검토했었다 라는 말은 당시 그녀와 얘기하던 형사의 입장에서 농담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찰리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그의 여자친구인 케이티가 튀어나왔으니 아델슨 씨의 가족 모두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르켈의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핵심 증인 역할을 했던 루이스 리베라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아 2급 살인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재판 중에 검사가 했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ivera will tell you that he was hired by his lifelong friend Sigfredo Garcia, who was hired by his longtime girlfriend and children's mother, Catherine Magbanua, aka Katie, to come to Tallahassee and to kill Dan Markel. Magbanua had an on-again, off-again relationship with Mr. Garcia, and during one of the off-again periods, you will learn, prior to the murder, during one of these off-again periods with Mr. Garcia, she was seeing somebody else, a wealthy dentist by the name of Charlie Adelson. Charlie Adelson had a sister in Tallahassee, Wendy Adelson, and Wendy Adelson had a problem, and her problem was named Dan Markel. And the solution to that problem was Magbanua, Rivera, and Garcia. 이 사건에서 원고 측 재판을 담당했던 조지아 캐플먼 검사는 아예 이 사건의 모든 실체를 까발리기를 원하는 듯 웬디의 전 남자친구도 증인석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프리 라카시로 웬디가 처음 형사를 만났을 때 주요한 용의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Right, Mr. Lacasse, when we broke, we were talking about statements made to you by Wendy Adelson about her brother considering options to take care of her relocation problem. What, if any, statements did she tell you to that effect? Yes, ma'am. On July 13th, 2014, Wendy and I were speaking, and she asked me if she could share something with me confidentially. I told her sure.
she mentioned, or she said, that Charlie had explored all options to take care of the problem, and that he had looked into having Professor Markel killed. It would cost about $15,000. I later talked to Investigator Isom and said that could have been $50,000. They sound an awful lot alike. Okay, so you're not sure if she said 15 or 50. That's right, but I'm confident she made that statement. I just can't remember the exact dollar amount. And she did state that was during the relocation battle the previous summer is when that had taken place. All right. 이게 사실이라면 웬디를 당장 구속해야 했겠지만 중요한 건 제프리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직접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에 단지 정황상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년 일로 2019년 10월 11일이 되었습니다. KT를 통해 살인 청부를 의뢰받았던 가르시아는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부정하면서 재판을 미루다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기회가 남지 않아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사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인해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KT가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 했지만 이때는 코로나19가 터져 온 국가가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이 사이 그녀는 보석을 통해 석방되길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재판부에선 이 요청을 곧바로 기각시켜버렸고 그녀는 재심 날짜를 기다리며 대기만 하다가 결국 2022년 2월 14일에 재심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온 세계가 비상에 걸려있을 때 형사들은 놀고만 있었을까요? 이 재판에선 형사들과 FBI 요원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핵심 증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공개된 것은 2016년 마르켈을 살해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작전명 더 범프라고 불리는 FBI의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더 라틴킹스라는 갱단의 고위 간부였는데 한 FBI 요원이 루이스의 형으로 위장하여 웬디의 어머니인 도나에게 접근하여 한 종이를 건네는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작전 당시 루이스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이며 가르시아는 체포되기 전 자유의 몸인 상태였습니다. Excuse me, Mrs. Addison? How you doing? Just want to give you this. Listen. You're scared. No, don't be scared. Listen,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know that your family has been taking care of Katie and her friend Hugo for quite some time. After your problem up north has been resolved. 여기서 KT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KT입니다. 그리고 두따는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가르시아의 별명이었죠. And I want to let you know that my brother, he's incarcerated. He helped your family with this problem you guys had up north.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We want to make sure that you take care of what he's going through the way you're taking care of Katie and Tuta. Well, this will explain it. Thank you. 어리둥절해하는 도나. 정말 그녀는 이 FBI 요원이 하는 말들을 하나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할리우드급 연기를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물이 법정에 공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통화 녹음이었죠. Hello? Hola, diga. Hello, diga. Who is this? Who's this? Someone's been calling my family. I'm trying to figure out who this is. In reference to what, man? Someone by the name of Sammy called. Yeah, that's me, man. All right, what's going on? Well, what's going on is my brother Tato. Okay, my brother Tato has not been taken care of. His family's not been taken care of. I talked to a dentist. Why are you calling me? Who are you? I gave the number to a lady.
I don't know Tato. You don't know Tato? I'm sure you know Katie and Tuto. They've been taken care of since the family problem been taken care of up north. I don't know who you are. You don't? Well, this is going away, my friend. Because let me tell you something. I was at Broward with Tato, and he told me the whole story. He told me nobody was taking care of him. Nobody was taking care of his family. The family was taking care of Katie and Tuto, and nothing's been taken care of with Tato. So we know what's going on. I've never met these people, but let me call you back, okay? That's bullshit, man. You know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You know this lady. I don't know your relationship with this lady, but we know what the f*** is going on. 이 통화는 위장 FBI 요원이 도나에게 전화번호와 일련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건네준 지 9일 뒤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것으로 도나가 찰리에게 그 쪽지를 건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찰리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없고 모른다면 이 다음 대답은 이러했겠죠.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하지만 찰리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Just take those away. Take care of Tato just like you take care of Katie and Tuto, man. Let me call you back.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다시 전화를 한다고 했겠죠. 그렇지 않고선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끊어버린다든지 했을 텐데 말이죠. 전화를 건 사람이 FBI라고 눈치챘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라틴킹스 갱단 멤버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검찰 측에선 당시에 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I handed it to her, and she said, baby, so I love it. He well spoken, like his wife is polite and well spoken. I said, did he act dog, or did he have talk with like a thick Spanish accent or anything? He said, no. I said, was he white or Hispanic? He said he was white, but he could have been Hispanic, but no, with no glasses. I said, what about like no glasses, no hat, you know? Well, she said, well dressed. Yeah, it wasn't like you would have looked at him and be like, oh, he's tall. No, she said she was wearing like a shirt and I kind of like a little vest or kind of like a little jacket over. She said he was broad. I was like, you think my mom's walking this way, your mom goes to the right, he goes like this, saying firm. The mom's like, oh, sorry, sir. Do this. And he goes, and mom's like, sorry. And he's like, is this Abelson? He's like, yes. He goes, I need to talk with you. Okay, so my mom thought it was like process over. She said it was. Is it okay? Like that? Okay. 이 영상은 찰리 어머니인 도나가 위장 FBI 요원에게 의문의 쪽지를 받은 다음 날에 촬영된 것으로 케이티와 찰리가 마이애미에 있는 돌체 비타라는 식당에서 나눈 대화를 FBI가 녹음한 비디오였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는 바로 전날 어머니인 도나가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받았던 쪽지를 자신이 건네받은 상태였고 이 상황을 놓고 경찰 혹은 루이스의 갱단원이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갱단원이라고 생각하기엔 말투가 지나치게 친절했죠. 다시 한번 그때 말투를 들어보죠. Excuse me, Mrs. Adelson? How you doing? Just want to give you this. Listen. You're scared. No, don't be scared. 그래서 찰리는 케이티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항상 총을 갖고 다니니까 경찰이 아닌 사람이 다가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된다. 경찰이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고 떠난다. 등등 많은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이 증거물들이 법정에 공개되면서 찰리는 마르켈 살인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되어 2022년 4월 21일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 살인 의뢰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멈췄던 KT의 재판은 2022년 5월 16일에 재개되어 11일이 지난 27일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정되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찰리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뤄지다가 올해인 2023년 3월 16일에 열릴 뻔했지만 변호사의 요청으로 다시 한 번 더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9월 29일 KT는 검찰의 설득 끝에 원고 측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마침내 10월 23일에 웬디의 오빠인 찰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8일 동안 열린 이 재판에서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마르켈이 죽은 날 밤에 KT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고 마르켈을 죽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48시간 이내에 300만 달러를 송금해주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말이죠. 이에 찰리는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경찰에 갈 수 없었다고 하며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KT에게 13만 8천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었고 그 뒤 매달 3천 달러씩 추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의 돈이 계속해서 KT에게 지급된 이유는 가족 모두 목숨을 잃기 싫어서였다는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이제 원고 측 증인으로 돌아선 배신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KT를 공격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펼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 영상을 보며 이런 주장을 펼치는 찰리와 변호인이 꽤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FBI의 영상들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찰리의 모습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배심원단은 2023년 11월 6일, 얼마 전이었죠. 만장일치로 그의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 살인 의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선고재판은 이로부터 약 한 달 뒤라고 하니 이 영상이 올라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있겠군요. 그리고 찰리에게 그 쪽지를 건네주고 뒤에서 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도나 아델스는 11월 13일,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죠. 남편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베트남으로 편도 항공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베트남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 웬디와 주고받았던 이메일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인 웬디에게 이런 제안을 하라며 얘기했었습니다. 남편인 마르켈에게 100만 달러를 줄 테니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부 플로리다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이죠. 하지만 웬디가 이를 거부하자 엄격한 유대교 신자인 마르켈을 도발하기 위해 아이들을 카톨릭교로 개종시키겠다고 협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켈이 법정에 제출했던 문서에 따르면 도나가 자신을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아무런 감독 없이 도나의 집을 방문하는 걸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죠. 게다가 마르켈이 사망하자마자 도나와 그녀의 남편 하비 아델스는 웬디와 두 손자를 데리고 남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마르켈이라는 성을 쓰던 두 아이들의 성을 아델슨으로 변경시킵니다. 이 모든 정황상 증거들은 그녀가 이 살인 청부를 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상 증거들이라 그녀를 어떤 증거로 기소까지 하였던 것인지 궁금하군요. 아직 정식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에 따르면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르켈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취했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그건 바로 웬디 아델슨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건은 2014년에 마르켈이 살해당한 뒤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과연 웬디까지 엮어서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형사법 교수인 댄 마르켈 살인사건,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군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중 후원으로 도와주신 소중한 두 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카비빼로 8585님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할 것 같군요. 8,000엔이라는 큰 금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혜정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할 말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7,5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건 이야기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